안녕하세요. 어른들의 과학입니다. 노화와 죽음의 과학 마지막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죽음이 잘못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함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라고요. 오히려 자연이 아주 오래 다듬어온 방법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저는 이 시리즈를 만드는 내내 꺼내지 못했습니다. 쓰려다가 지운 게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망설였는지는 영상 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편까지 우리는 죽음을 기술로 넘어서려는 시도들을 끝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애초에 죽음은 왜 있으며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잃는가? 이 채널이 지나온 길이 오늘 여기서 한 매듭을 짓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약 10만 년 전 지금의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한 동굴입니다. 누군가 바닥을 팠습니다. 구덩이는 깊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세상을 떠난 아이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물건을 하나 놓아주었습니다. 사슴의 뿔이었습니다. 이 장면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죽은 아이에게 사슴뿔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먹을 수도 쓸 수도 없습니다. 산 사람에게도 아까운 물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굳이 구덩이 안에 넣었습니다. 쓸모없는 물건을 죽은 이에게 건네는 행동. 이것은 죽음을 그저 사라짐으로 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했거나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했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죽음을 알기 시작한 가장 오래된 흔적이 이런 구덩이들 안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죽음 앞에서 멈춰서는 것이 인간만은 아닙니다. 코끼리는 동료의 뼈 앞에 오래 머뭅니다. 어미 원숭이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새끼를 며칠씩 안고 다닙니다. 이 채널에서 죽음의 정의를 다룰 때 우리는 그런 장면들을 함께 봤습니다. 동물도 죽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갈라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을 겪는 것과 죽음을 미리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코끼리는 눈앞에 놓인 죽음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코끼리가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된다고 생각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동물은 위험을 피합니다. 피하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자기 죽음을 미리 아는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이 알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하나의 대상으로 떼어놓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는 것을 바깥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시간 위를 걸어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자기 자신을 미리 데려다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뇌가 과거와 미래를 쉴 새 없이 오간다는 이야기를 뇌편에서 했습니다. 내일의 나를 미리 그려보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미래로 걸어갈 수 있는 존재는 그 길 끝에 놓인 자기 무덤까지 보게 됩니다. 이 삶은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어린 아이는 죽음을 잠이나 긴 여행쯤으로 여깁니다. 떠난 사람이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5살에서 7살 사이 아이는 3가지를 차례로 알아갑니다.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 죽으면 몸이 더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하나가 가장 늦게 옵니다. 그리고 그 모두 안에 자기 자신도 들어있다는 걸 깨닫는 밤이 옵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 밤에 처음으로 울면서 부모를 찾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서 이 삶을 한번 통과합니다. 그리고 통과한 다음에는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인간은 이 삶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기까지 했습니다. 고대 로마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이 마차를 타고 환호 속을 지날 때 그 뒤에 한 사람이 함께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맡은 일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쏟아지는 함성 속에서 장군의 귀에 계속 속삭이는 것입니다. 당신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가 2000년을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인간은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잘 사는 데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죽음을 미리 안다는 것, 이것은
인간이 얻은 능력인 동시에 인간이 짊어진 무게입니다. 다른 생명은 오늘을 삽니다. 인간만이 언젠가의 끝을 등에 지고 오늘을 삽니다. 그 무게는 인간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눌린 자리에서 이전에 없던 것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인간은 왜 사는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쓸모없는 사슴뿔을 구덩이에 내려놓던 그 손이 그 질문의 시작이었습니다. 의미라는 것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죽음을 알기 전까지 인간에게 의미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알매는 그림자가 하나 따라붙었습니다. 자기 죽음을 미리 아는 존재는 동시에 죽음을 가장 깊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무섭다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채널에서 진화가 왜 노화와 죽음을 막지 않았는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진화는 죽음 자체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피하려는 마음만큼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개체는 후손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절벽 끝에서 아무렇지 않던 조상은 우리에게 유전자를 넘겨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우리는 전부 죽음을 무서워한 자들의 후손입니다. 두려움은 흠이 아니라 유산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동물의 공포는 눈앞의 위협을 향합니다. 포식자가 사라지면 공포도 함께 사라집니다. 인간은 다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새벽 3시, 따뜻한 이불 속에서도 언젠가 내가 없어진다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위험이 하나도 없는데 무섭습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본능 위에 무언가가 더 얹혀 있는 겁니다. 무엇이 얹혔는지 알려면 두려움을 한번 나눠봐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죽어가는 과정의 고통입니다. 또 하나는 남겨질 사람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 둘은 정체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이상합니다. 내가 아예 없어진다는 것. 그것 자체가 무섭습니다. 여기서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없는 세상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떠올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없는 풍경을 아무리 그려보아도 그 그림을 바라보는 나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없음을 상상하려면 상상하는 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사라진 상태를 끝내 그려낼 수 없습니다. 이 이상함을 아주 오래전에 짚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에피쿠로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있는 동안 죽음은 없고 죽음이 있을 때 나는 없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과 결코 마주칠 수 없다는 겁니다. 논리는 빈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논리로 지워지지 않는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경험한 사람이 돌아와 말해준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겪어본 적 없는 것을 평생 무서워하며 삽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죽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 그것이 두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죽음의 문턱을 다룰 때 우리는 과학이 그 앞에서 정직하게 걸음을 멈추는 것을 봤습니다. 문턱까지의 지도는 있습니다. 그 너머의 지도는 없습니다. 어둠이 무서운 것은 어둠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른다는 상태를 오래 견디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빈칸을 채워왔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거의 모든 문명이 죽음 다음의 이야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기도 하고, 저울에 올려지기도 하고,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조상이 되어 후손 곁에 남기도 합니다. 내용은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그 다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답이 맞느냐를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이는 건 다른 것입니다. 인간은 모름을 그냥 두지 못했습니다. 무엇으로든 채워 넣어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과학이 들여다본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과는 꽤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바깥에서 생명을 끝내러 온 침입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채널에서 세포의 죽음을 다룰 때 우리는 손가락을 봤습니다. 아기의 손은 처음에 주걱처럼 붙어 있습니다. 손가락 사이의 세포들이 스스로 죽어 없어지면서 비로소 5개의 손가락이 드러납니다. 죽음이 손가락을 만든 겁니다. 세포의 층위에서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자기를 빚어내는 도구였습니다. 그렇다면 개체의 죽음도 그럴까요? 진화가 우리를 위해 죽음을 설계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자연 선택은 번식이 끝난 뒤의 몸에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죽음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굳이 막지 않은 것에 가깝습니다. 여기까지가 과학이 말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지 않은 결과 생명에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음이 있는 세계에서만 가능해진 것이 있습니다. 한번 반대쪽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무도 죽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처음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곧 자리가 없어집니다. 먹을 것도 설탕도 이미 다 차 있습니다. 새로운 개체가 태어날 여지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조합도 없습니다. 부모의 유전자가 섞이고 흩어지며 만들어지던 변이가 멈춥니다. 변이가 멈추면 자연 선택은 고를 재료를 잃습니다. 이 채널에서 다윈을 다룰 때 확인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화는 한 개체를 고쳐 쓰지 않습니다. 진화는 세대를 갈아 끼웁니다. 그러니 죽지 않는 무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기온이 바뀌고 바다가 산성으로 기울고 새로운 병이 돌 때 변할 수 없는 무리는 통째로 사라집니다. 영원히 살던 것들이 한꺼번에 끝나는 겁니다. 죽음이 없는 생명은 안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취약합니다. 자연은 이미 이 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죽지 않는 생물들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포기했는지를 개체의 눈으로 봤습니다. 이번에는 무리 전체의 눈으로 볼 차례입니다. 영생에 가까운 생물들은 대개 단순한 몸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잘라 그대로 복제하는 방식으로 늘어납니다. 똑같은 것이 똑같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무리 안에는 다양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는 대신 새로워질 힘을 내주었습니다. 생명의 힘은 한 개체가 오래 버티는데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 다른 것이 나오는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을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충동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는 지금도 끝없이 자기를 복제하려 합니다. 멈추라고 붙잡지 않으면 세포는 그냥 계속 불어납니다. 영원히 살고 싶다는 열망은 인간이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보다 훨씬 아래 세포에 새겨진 오래된 충동입니다. 인간은 그 충동을 말로 옮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충동이 억눌리지 못하고 터져나올 때 우리는 그것을 암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미 확인한 그대로입니다. 세포의 불멸은 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이런 곳입니다. 끝없이 불어나려는 세포의 충동과 그것을 붙잡아 두려는 장치들이 평생 겨루는 자리입니다. 그 장치들은 세포에게 분열을 멈추라고 하고 때가 되면 죽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몸은 매일 세포의 불멸을 꺾어왔습니다. 노화의 일부는 그 오랜 억누름이 치르는 값인지도 모릅니다. 그 억누름으로 개체를 지켰고 개체의 죽음으로 다음 세대를 열었습니다. 숲은 낙엽을 떨궈야 새 잎을 틔웁니다. 떨어진 잎은 썩어서 다음 나무에 거름이 됩니다. 죽음은 생명이 자기를 새로 쓰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설명입니다. 위로가 아닙니다. 죽음이 생명 전체의 이치에 맞는다는 사실은 한 사람의 죽음이 덜 아프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설명은 수십억 년의 언어이고 슬픔은 한 사람의 언어입니다. 이 두 언어는 서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잃어본 사람은 압니다. 그 자리의 이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마땅하다는 말은 여기에 없습니다. 다만 죽음이 없었다면 지금의 생명도 없었다는 것, 그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한해진 존재가 무한한 존재라면 결코 만들지 않았을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죽지 않는 존재를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에게는 시간이 무한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오늘 무엇을 할까요? 무엇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1000년 뒤에 하면 됩니다. 무한한 시간 앞에서는 어떤 일도 지금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한한 존재에게 오늘은 오지 않습니다. 절박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박함이 없는 곳에서는 좀처럼 무언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볼 것들은 전부 그 절박함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수만 년 전 한 사람이 동굴 깊숙한 곳까지 걸어 들어갔습니다. 빛도 거의 들지 않는 곳입니다. 그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입에 머금은 물감을 손 위로 뿜었습니다. 손을 떼자 벽에 손 모양이 남았습니다. 이 행동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사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배를 채워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손자국이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남아메리카에서 발견됩니다.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똑같이 벽에 손을 찍었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었던 말은 아마 하나였을 겁니다. 나 여기 있었다. 그리고 그 말은 자기가 곧 없어질 것을 아는 존재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술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흘러가는 것을 붙잡아 두려는 손짓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아이의 사진을 찍는 이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순간이 지나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셔터를 누릅니다. 지나가지 않는 것은 아무도 찍지 않습니다. 인간이 문자를 만들었을 때 처음 적은 것은 곡식의 개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다른 것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남긴 가장 오래된 긴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하필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4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왕 길가메시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가장 가까운 친구를 잃습니다. 친구의 주검 앞에 앉아있던 그는 그제야 자기도 죽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법을 찾아 세상 끝까지 헤맵니다. 결국 그는 실패하고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인간이 길게 적어 남긴 가장 오래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죽음이었다는 것. 이것은 우연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기록은 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곧 다른 뿌리가 자랐습니다. 내가 사라진 뒤에도 남는 것을 만들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대개 그 마음 위에 서 있습니다. 다리를 놓고 책을 쓰고 아이를 가르치는 일, 전부 자기가 끝난 다음을 향해 있습니다. 인간은 모른다는 빈칸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 빈칸 위에 인간이 지어 올린 가장 큰 건축물이 종교입니다.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묻고 그 자리에 답을 세웠습니다. 어떤 답이 옳은지를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죽지 않는 존재는 종교를 만들지 않습니다. 물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시간이 무한하다면 오늘 밤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굳이 잡을 이유가 있을까요? 내일도 1000년 뒤에도 그 손은 그 자리에 있을 텐데요. 부모가 자는 아이를 들여다볼 때 그 눈에는 늘 시간이 섞여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는 걸 내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그 물음이 그 순간을 견딜 수 없이 소중하게 만듭니다. 헤어짐의 예감이 하나도 없는 사랑을 우리는 아마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이 채널에서 인공지능을 다룰 때 우리는 인간과 기계의 차이를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진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굶어본 적도, 쫓겨본 적도, 짝을 찾아 헤매본 적도 없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친 조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 밑바닥에는 그 오래된 본능이 깔려 있습니다. 살아남으려는 것, 남기려는 것, 자기를 드러내려는 것. 인공지능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묻는 대로 매끄럽게 답합니다. 인간은 망설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고르면 나머지는 영영 못하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 망설임은 약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유한한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 물러서 보겠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입니다. 그 시간을 하루로 줄여보겠습니다. 밤 12시에 우주가 시작되고 다시 밤 12시가 되면 지금입니다. 이 하루 안에서 사람의 한평생
80년은 얼마나 될까요? 10,000분의 5초입니다. 눈을 한 번 깜빡이는 사이에 사람의 일생이 수백 번 지나갑니다. 우주를 다룰 때 우리는 인간을 생각하는 먼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먼지가 한 일을 보십시오. 10,000분의 5초를 사는 존재가 138억 년의 나이를 계산해냈습니다. 자기를 이루는 원자가 별에서 왔다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곧 사라진다는 것도 압니다. 우주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별도 모르고 은하도 모릅니다. 아는 것은 이 먼지뿐입니다. 유한한 것만이 무한을 마주보고 그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짧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가장 흔히 나오는 답은 하나입니다. 더 오래. 이 시리즈가 지나온 길도 대체로 그 방향이었습니다. 노화를 늦추고 되돌리고 끝내 멈춰보려는 시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정말 답일까요? 이 시리즈의 첫 편에서 우리는 두 개의 단어를 나눠두었습니다. 수명과 건강 수명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는가와 얼마나 오래 온전히 사는가는 다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인류의 수명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그 시간이 전부 건강한 시간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게 마지막 몇 년은 병상에서 흘러갑니다. 수명은 늘었는데 그 끝자락은 오히려 길어진 겁니다. 오래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아무도 물러나지 않은 사회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자리에 100년, 200년을 앉아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죽지 않는 무리에서 벌어지는 일이 사회에서 똑같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채널의 첫 시리즈였던 양자역학에서 우리는 한 물리학자의 말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과학 이론은 반대하던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반대하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이론에 익숙한 세대가 자라나면서 이긴다고 했습니다. 씁쓸하지만 정직한 말입니다. 사람은 좀처럼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건 대개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이 오래 사는 것을 탓하는 뜻은 아닙니다. 오래 산 사람이 자리를 비켜야 한다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죽음이 사라진 세계에는 우리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값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흔히 삶을 놓는 것으로 듣습니다. 포기하고 손을 내리고 남은 날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으로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죽는다는 걸 잊고 사는 사람이 오늘을 미룹니다. 내년에 하지, 은퇴하고 하지, 애들 크면 하지.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 오늘 합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이 비슷한 말을 남깁니다. 그제야 처음으로 제대로 살기 시작했다고요. 없던 것이 생긴 게 아닙니다. 늘 있었는데 보이지 않던 것이 끝이 정해지자 갑자기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세포의 죽음을 다룰 때 나온 말이 있습니다. 잘 죽어야 잘 산다. 세포가 제때 죽어주어야 몸이 살아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세포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안고 사는 삶은 끝을 모른 척하는 삶보다 훨씬 또렷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끝을 앞당기는 일이 아닙니다.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지금을 더 깊이 사는 일입니다. 끝이 없는 이야기에서는 어느 장도 끝맺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모든 장이 무게를 갖습니다. 해는 매일 뜹니다. 그런데 아침 해 앞에 멈춰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노을 앞에서는 멈춥니다. 곧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 죽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지금도 사회가 답을 찾는 중입니다. 어디까지가 존엄이고 어디부터가 포기인지 사람들의 생각은 크게 갈립니다. 이 자리에서 그 답을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 어디에도 삶을 서둘러 놓으라는 뜻은 없습니다. 정확히 반대입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들을 따라 우리는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이 채널의 첫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이었습니다. 원자보다 작은 세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뜻밖의 것을 만났습니다. 가장 작은 곳에는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확률로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시간을 건드렸습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흐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면 느려지고 무거운 것 곁에서는 휘어졌습니다. 절대적이라 믿었던 시간이 사실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위로 올라갔습니다. 가장 큰 것, 우주로 갔습니다. 138억 년이라는 시간과 끝을 알 수 없는 공간을 봤습니다. 별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봤고 그 죽음이 우리를 이루는 재료를 만들었다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 재료들은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 되었나? 생명 이야기가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세포 하나가 어떻게 자기를 복제하고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지를 봤습니다. 이어서 다윈을 만났습니다. 그 생명이 어떻게 지금의 수많은 모습이 되었는지를 봤습니다. 그 다음은 뇌였습니다. 그 수많은 생명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었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갔습니다. 자기를 들여다보게 된 그 존재가 이번엔 자기를 닮은 지능을 만들어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 시리즈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묻고 있는 인간, 그 인간 자신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끝내 어디서 멈추게 될까? 그 물음의 답을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간이 멈추는 자리, 노화와 죽음이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이 여정은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입자에서 출발했습니다. 우주의 끝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은 거울 앞이었습니다. 먼 길을 돌아 마주친 것은 유한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되짚어보면 이 모든 시리즈는 사실 하나의 자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고 왜 여기 있는가?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끝이 있는 존재란 대체 무엇인가? 유한한 것은 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별도 죽습니다. 은하도 언젠가 식습니다. 우주조차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끝을 알아본 것이 우리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시리즈를 열며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왜 늙고 왜 죽으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에 두 가지에 대해서는 과학이 꽤 많은 것을 답해 주었습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짧아지는 끝자락이 있었고 늙어서도 죽지 않고 남아 염증을 퍼뜨리는 세포들이 있었습니다. 몸속 발전소는 조금씩 낡아갔고 진화는 번식이 끝난 몸을 돌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왜 늙고 죽는지 우리는 이제 꽤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은 다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과학은 조용해집니다. 현미경으로도 망원경으로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도 그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드리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 답만큼은 각자가 자기 손으로 만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서입니다. 똑같은 사실 앞에서도 사람들은 서로 다른 곳에 도착합니다. 누군가는 그러니 끝까지 싸워보겠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러니 담담히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또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오래 미뤄둔 전화를 한 통 겁니다. 셋 중에 틀린 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것은 지도까지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일은 각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그러니 이 시리즈의 마지막은 결론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것을 아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이 질문만큼은 이제 여러분의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 꺼냈다고 했잖아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망설인 건 그 말이 틀릴까봐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누구 앞에서 하게 되는지가 걸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얼마 전에 부모님을 보내드린 분이 계실 겁니다.
병실을 지키다가 새벽에 잠깐 켜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런 분께 죽음이 이치에 맞는 일이라고 말하는 게 저는 좀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쓰다가 지우고 또 쓰다가 지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리즈를 끝까지 만들면서 제 말이 뭐였는지 좀 정리가 됐습니다. 저는 죽음이 괜찮다고 말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결함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말이더라고요. 저는 죽음이 자연이 찾아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낡아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다음을 위해 자리를 비켜주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도 죽음이 아니라 그 너머를 모른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다 제 생각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과학적인 주장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우주를 아주 커다란 방정식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값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다음 장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방정식 안에서 돌멩이는 그냥 정해진 값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다릅니다. 생명은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으로 값을 바꿔 넣습니다. 저는 그게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산사태로 막힌 길을 만났다고 해봅시다. 돌아갈 수도 있고 바위를 치우고 갈 수도 있고 다른 길로 우회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골랐든 그 선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물결이 되어 100년을 건너왔고 오늘 제가 여기 앉아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장면에도 아주 미세하게 섞여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방정식에 넣은 값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입력된 값은 지워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평생 쓴 에너지가 사라지지 않고 모양만 바꾸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일에 가깝지 않을까.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6달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입자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평생을 과학과 공학 언저리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를 좀 먹고 보니 제 안에 있는 것들이 죄다 조각나 있더군요. 아는 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로 꿰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걸 한번 제대로 꿰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흔적을 남기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오늘 동굴벽에 손을 찍은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혼자 좀 웃었습니다. 수만 년 전 그 사람이나 저나 하고 싶었던 말은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한 편 한 편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 반응에 힘이 나기도 했고 과분한 칭찬에 혼자 얼굴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제가 이 우주에 왜 있는지가 알고 싶어서 이걸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께 드린 건 질문뿐이었습니다.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한 마음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이 채널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질문은 여러분 것입니다. 처음 계획했던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 매듭을 짓습니다. 다만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생각을 좀 정리해서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